엄마가 왜 여기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영정 사진 속 여자는 분명 4살 때 헤어진 엄마였습니다. 사진 속엔 30대의 단아한 여자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리가 떨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엄마가 재벌 회장의 부인으로 영정 사진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외부인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누군가 남자를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전 회장님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까? 누구시죠? 누군데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죠? 상대방의 손끝이 떨리고 얼굴은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30년 전 겨울, 서울 강남의 한복판. 그날도 윤그룹 본사 건물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재계의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 윤그룹. 건설부터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이 회사의 장남, 윤재원이 그날 밤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출장길에 렌터카를 몰고 가던 중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고 했죠. 현장에선 급격한 핸들 조작 흔적이 발견됐고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단순 사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윤재원은 평소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전속 기사가 따라붙었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혼자 렌터카를 몰았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가 떠나기 며칠 전의 행동이었어요. 이 서류들 좀 보세요. 급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재원의 비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이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던 모습을요. 그 서류는 바로 개인 재산 처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보유한 윤그룹 지분 일부를 누군가에게 이전하는 내용이었죠. 이거 변호사 통해서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재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고 윤그룹 회장 윤기태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눈물도 보이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큰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둘째 아드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윤재명 상무님께서 그룹을 이끌어 가셔야죠. 조문객들은 회장 앞에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둘째 아들 윤재명은 검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형님이 평소에도 무리를 많이 하셨죠. 제가 미리 말렸어야 했는데. 재명은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가워 보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윤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고인이 된 재원 상무는 아직 후계 수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룹의 안정을 위해 재명 상무를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사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 윤기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하도록 하지. 그 순간 윤재명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너무 짧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재명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고인이 되신 재원 상무님께서 생전의 지분 일부를 이전하셨습니다. 뭐? 재명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한테? 한유진이라는 여자입니다. 주소를 보니 강북 쪽 작은 빌라에 사는 것 같고요. 한유진. 그게 누구야? 저희도 파악 중인데. 형님께서 은밀하게 만나시던 분인 것 같습니다. 재명은 즉시 측근들을 동원해 한유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보고가 올라왔어요. 한유진 30대 초반입니다. 재원 상무님과는 약 2년 전부터 만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하는 여자야? 직장은 그만둔 상태고요. 현재는 집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게 임신 중인 것 같습니다. 재명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임신이라고? 네. 벌써 5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거야? 네,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재명은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형이 그 여자한테 지분까지 넘겼다는 거잖아. 그것도 아이까지 있는데. 측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명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형 윤재원의 자식이 됩니다. 윤그룹의 적통 후계자가 되는 거죠. 게다가 지분까지 엄마 앞으로 되어 있다면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여자 위치 파악해둬. 움직임 감시하고.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재명은 아버지 회장 윤기태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형님이 생전에 여자에게 지분을 넘긴 게 확인됐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뭐라고? 그 여자는 지금 형님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죠. 얼마나 됐느냐? 5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지분은 3%입니다. 적지 않은 양이죠. 회장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 여자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재명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혼란을 막으려면 그 여자를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면서 기회를 노리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라. 하지만 흔적은 남기지 마라.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하지만 한유진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고 골목 어귀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그날 밤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이 집에 더 있으면 안 돼. 재현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유진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를 지켜줘. 꼭.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마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한유진은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긴 도망의 시작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아이를 품고 또 낳고 숨어서 살아가야 했어요. 윤그룹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요. 한유진이 집을 떠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뱃속에 아기를 품은 채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조금만 참아,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유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유진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사내아이였죠. 도연아, 우리 도연아. 아이의 이름은 이도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재현이 생전에 좋아하던 이름이었어요. 만약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도연이라고 부르고 싶어. 재현이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은 도연을 키우며 이곳저곳을 떠돌았어요. 처음엔 지방의 작은 여인숙에 묵었습니다. 그러다 또 옮기고 또 옮겼죠.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윤그룹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불안했거든요. 아줌마, 방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며칠만요. 애 데리고 어디서 오셨어요? 친정에서요. 잠깐 일이 있어서. 유진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여기저기 숨어 지냈습니다. 돈은 재현이 남긴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겨우 버텼어요. 하지만 그것도 통장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죠. 혹시 추적당할까 봐요. 엄마, 배고파. 4살이 된 도연이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알았어, 우리 도연이. 금방 밥 해줄게. 유진은 작은 전기밥솥에 밥을 지었어요. 반찬은 김치랑 계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밥을 먹었죠. 맛있어, 엄마. 그래, 우리 도연이 착하네. 유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버텨왔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윤그룹 쪽에서는 끈질기게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 윤재명은 측근에게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추적 중인데 워낙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지분 배당금 나가는 통장 추적은 했어. 네, 하지만 소액으로만 빼내고 있어서 위치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찾아. 포기하지 말고. 제명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자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진은 도연을 데리고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빌라에 숨어 살고 있었어요. 이번엔 좀 오래 머물 수 있을 것 같았죠. 같은 층에 사는 박금선이라는 할머니가 도연을 무척 예뻐해 주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도연이. 오늘도 예쁘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연은 금선 할머니를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바쁠 땐 할머니한테 오면 돼. 알았지? 네. 금선은 유진에게도 따뜻했어요. 젊은 사람이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 도연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택배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유진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택배기사 같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엄마. 도연이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도연아, 조용히 해. 유진은 아들의 입을 막고 뒷문 쪽으로 향했어요. 쾅.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온 거였어요. 한유진 씨, 오래 찾았습니다.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뛰어. 할머니 집으로 가. 유진은 아들을 뒷문 쪽으로 밀어냈어요. 엄마. 도연이 울먹이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가. 어서. 유진은 남자들을 막아서며 소리쳤죠. 도연은 울면서 뒷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저 애 잡아. 한 남자가 도연을 쫓아가려 했지만 유진이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제발. 아이만은. 가만히 있어요. 남자가 유진의 팔을 거칠게 비틀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지켜보던 금선 할머니가 황급히 나왔어요. 도연아, 이리 와. 금선은 울고 있는 도연을 안아들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금선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갔어요. 밖에선 유진이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조용히 하세요.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니에요. 제발 아이만은. 도연아. 유진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선은 창문 틈으로 내다봤어요. 검은 승용차에 유진이 억지로 태워지는 게 보였죠. 엄마. 도연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금선은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도연아, 지금은 나가면 안 돼. 조금만 참자, 응? 엄마가.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걱정 마. 차는 곧 떠났습니다. 금선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금선의 품에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금선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결심을 했어요. 이 아이를 여기 두면 위험해. 저 사람들이 다시 올 거야. 금선은 도연을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한 고아원 앞에 섰죠. 할머니, 여기 어디예요? 잠에서 깬 도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아, 잘 들어. 할머니가 엄마 찾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야 돼. 싫어요. 엄마한테 갈 거예요. 엄마는 지금 못 와.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갔어. 금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구하러 가요. 안 돼. 도연이가 나서면 더 위험해져. 금선은 도연의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엄마 이름이 적혀 있어. 한유진. 꼭 기억해. 한유진. 엄마. 그래. 나중에 크면 엄마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금선은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했죠. 이 아이 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연은 금선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미안해, 도연아. 할머니도 힘이 없어서. 금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고아원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날 4살 도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30년 후까지 이어질 긴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한유진이 검은 승용차에 실려 도착한 곳은 강남의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이곳은 윤그룹 회장 윤기태의 집이었어요. 내려요. 남자들이 유진을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에는 윤재명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앉으시죠, 한유진 씨. 재명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도연이는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요. 제발. 아이만은. 한유진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형님이 당신에게 지분을 넘긴 거 알고 계시죠?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재현 씨가 알아서 하신 일이에요. 저는 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형님의 아이까지 낳으셨고요. 재명은 천천히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당신과 그 아이는 우리 윤가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하시죠. 저와요. 유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형님의 여자였으니 이제 동생인 제가 책임져야죠. 그게 우리 집안의 체면도 지키고 당신과 아이도 보호하는 길입니다. 싫습니다. 유진이 소리쳤어요. 전 재현 씨만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과는 절대 선택권이 없어요, 한유진 씨. 재명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아들 이도연, 지금 고아원에 있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 겁니까? 유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신이 순순히 따르면 아이는 무사할 겁니다. 하지만 거부하신다면. 재명은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유진은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죠. 제발. 아이만은. 제발요. 그럼 제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도 없었어요. 윤그룹 회장과 몇몇 측근들만 참석한 초라한 결혼식이었죠. 유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요.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유진은 겨우 대답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유진은 윤재명의 아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 감금이었어요. 저택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부인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집사 장도혁이 말했어요. 그리고 혼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경호원이 동행해야 하고요. 제가 죄수인가요? 유진이 쓰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유진의 방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전화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은요? 도연이는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유진은 매일 재명에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이는 안전하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재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도연을 유진에게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회장님, 아이는 그냥 고아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재명은 아버지 회장에게 말했어요.
형님의 아들이니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겁니다. 차라리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게 내 생각대로 해라.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연은 완전히 윤가와 단절됐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도록 방치된 거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들을 만날 수도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생활. 매일 저택 안에 갇혀서 살았어요.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유진은 밤마다 베갯니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녀는 몰래 도연의 어린 신발 한 짝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둘러 나오느라 한 짝만 챙긴 거였죠. 작고 낡은 신발이었지만 유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유진은 신발을 가슴에 안으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인물이 저택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란이라고 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죠. 누구십니까?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회장님이 저를 소개 안 하셨나 봐요. 저는 뭐랄까 회장님의 오랜 친구라고 할까요? 미라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서미라는 제명의 세컨드였어요.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였죠. 유진 씨, 우리 잘 지내봐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까요. 미라는 저택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불안했어요. 저 여자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회장님, 부인께서 요즘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어느 날 미란이 제명에게 속삭였어요. 이상하다니. 정신 상태 말이에요. 혼자 중얼거리시고 밤에 이상한 소리도 내시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못 봤는데. 회장님 앞에서야 안 그러시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좀 불안정해 보이세요. 미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명은 그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 주의 깊게 봐야겠군. 제 생각엔 전문가한테 한번 보이시는 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미라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한유진을 없애기 위한 음모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아직 몰랐죠. 자신에게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서미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택을 드나들며 유진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제명에게 보고했죠. 회장님, 오늘 부인께서 또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던데? 도연이. 그 이름을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아이 이름인가 봐요. 제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 네. 그리고 밤에 자다가 비명을 지르기도 하시고요. 집사님도 걱정하시던데요. 미라는 거짓말과 진실을 적절히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사실 유진이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그걸 정신 이상의 증거처럼 포장했죠. 의사를 한번 불러봐야겠어. 제명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그래, 부탁하지. 미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미 준비해둔 의사가 있었거든요. 돈으로 매수한 가짜 의사였죠. 며칠 후 한 남자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부인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명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증상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혼잣말을 자주 하고 밤에 악몽을 꾸는 것 같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하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진찰해 보겠습니다. 김태준은 유진의 방으로 안내됐어요. 안녕하세요, 부인. 저는 의사입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유진은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전 아픈 데 없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제 아들이. 아드님 말씀이시군요. 아드님이 어디 계신데요? 저도 몰라요. 남편이 알려주지 않아서.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김태준은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부인, 이것 좀 드셔보시겠어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약입니다. 그는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전 약 필요 없어요. 불안증과 우울증에 좋은 약입니다. 드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싫어요. 전 멀쩡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김태준은 제명을 바라봤어요. 제명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더 강하게 나왔죠. 부인, 치료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의사로서의 권고예요. 전 아프지 않다고요. 하지만 결국 유진은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유진은 매일 약을 먹어야 했어요. 자, 오늘 약입니다. 집사 장도혁이 약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또 먹어야 해요? 의사 선생님 지시입니다. 유진은 마지못해 약을 삼켰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졌어요. 생각이 제대로 나지 않았죠. 여기가 어디지? 유진은 자기 방에서도 길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화장실이 어디죠? 바로 옆입니다. 매일 가시던 곳인데요. 유진은 당황했어요. 자기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죠.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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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아. 유진은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갈게. 기다려. 복도에서 자고 있던 하인들이 깼습니다. 부인께서 또 저러시네. 정말 걱정이에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시는 것 같아. 미라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약 속에는 실제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었거든요. 김태준이 일부러 넣은 거였죠. 회장님, 부인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미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도 복도에서 헤매시더라고요. 저를 보고도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 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는 유진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형이 남긴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리고 지분을 관리하기 위해 데려온 거였죠. 의사한테 다시 한번 진찰받게 해. 알겠어요. 김태준이 다시 왔을 때 유진은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머리가 계속 아프고 생각이 안 나요.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증상이 진행되고 있군요.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 정도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원이요?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네. 전문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싫어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부인,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유진은 제명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건강을 위한 일이야. 의사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 게 좋겠어. 전 아프지 않아요. 이 모든 게 당신들이 꾸민 일이잖아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런 걸 보세요. 피해망상까지 있습니다. 김태준이 제명에게 속삭였죠. 빨리 입원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더 늦으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유진은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디론가 보내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요.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유진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녀는 품속에 간직한 작은 신발을 꺼내 꼭 껴안았어요. 아들의 신발. 이제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도 곧 사라질 운명이었어요. 서미란의 음모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을 완전히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단계로요. 일주일 후 한유진은 강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죠. 일어나세요. 2명의 간호사가 유진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병원 갑니다. 준비하세요. 싫어요. 전 안 갈 거예요. 유진이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간호사들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았죠. 제발요. 도연아, 내 아들. 유진은 복도를 지나며 소리쳤습니다. 집사 장도혁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도혁 씨, 도와주세요. 유진이 그를 불렀지만 도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내 신발, 제발 내 신발만이라도. 유진은 방에 두고 온 아들의 신발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검은 승합차가 저택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세요. 유진은 차에 실렸어요. 창문은 검은 필름으로 가려져 있어서 밖이 보이지 않았죠. 차는 서울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어요.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내린 곳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3층짜리 건물.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청산정신병원입니다. 간호사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어요. 하하. 엄마. 나 좀 내보내줘요. 다른 환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온몸이 떨렸어요. 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전 아프지 않아요. 진정하세요.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호사는 유진을 지하로 데려갔습니다. 지하 복도는 더 어두웠어요. 축축한 냄새가 났죠. 특수병동입니다. 여기서 지내시게 될 겁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죠. 창문도 없었습니다.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여기 계셔야 합니다. 쾅! 철문이 닫혔어요. 유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줘요. 나 좀 나가게 해줘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가 와서 약을 줬어요. 드세요. 이게 뭔데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약입니다. 전 안 먹을 거예요. 하지만 거부하면 강제로 주사를 놨습니다. 아파요. 그만해요. 가만히 계세요. 약을 맞고 나면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게 됐죠. 한편 저택에서는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부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윤재명이 직원들에게 공지했어요. 뭐라고요? 부인이요? 병원에서 치료 중이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유진은 살아있었죠. 하지만 세상에는 죽은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를 겁니다. 가족장으로요. 며칠 후 빈관을 모시고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윤그룹 임원 몇 명만 형식적으로 다녀갔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서미란도 참석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까지 흘리는 척했어요. 불쌍한 유진 씨. 너무 일찍 가셨네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영정사진이 저택의 별실에 모셔졌어요. 고 한유진. 윤재명의 전 부인. 이렇게 해서 한유진은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하 병실에 갇혀 있었어요. 유진은 매일 철문만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신발. 제 아들 신발. 가져다 줄 수 없나요? 무슨 신발 말씀이세요? 작은 아이 신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건 없습니다. 식사나 하세요. 유진의 신발은 이미 저택에서 버려진 뒤였어요. 서미란이 처분한 거였죠. 쓸데없는 물건들은 다 치워버려. 미라는 유진의 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낡은 신발은 뭐야? 버려. 하지만 부인께서 아끼시던 물건인데요. 죽은 사람 물건 갖고 있어서 뭐해?
빨리 버려. 이렇게 해서 도연의 신발도 사라졌습니다. 유진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마저 없어진 거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유진은 지하 병실에서 세월을 보냈어요. 처음엔 저항했습니다. 나 좀 내보내줘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나중엔 포기했어요. 도연아, 엄마는 여기 있어. 그저 매일 아들 이름을 부르며 지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유진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죠. 오늘은 며칠이에요? 11월 15일입니다.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요. 유진은 날짜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변했지만 그녀가 있는 지하 병실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조용했어요. 가끔 새로운 간호사가 왔어요. 이 환자는 누구예요? 특수 환자입니다. 그냥 조용히 약만 주면 돼요. 가족은요? 없어요. 연락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진은 완전히 잊힌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어린 도연이 어른이 되고 윤그룹은 더 커졌고 세상은 많이 변했죠. 하지만 한유진은 여전히 그 어두운 지하 병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몰랐죠.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향해서요. 30년이 흐른 현재. 서울 마포구의 작은 음식점. 주방에서 한 남자가 능숙하게 칼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34살이었어요. 도연아, 주문 들어왔어.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프라이팬을 흔들며 재빠르게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21살에 요리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비는 아르바이트로 벌었죠. 너 요리에 재능 있는 것 같아. 학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손놀림이 정말 좋아. 계속하면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야. 도연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얼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왜 항상 그렇게 심각해? 같이 일하는 동료가 물었어요. 웃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이래요. 도연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사실 그는 4살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끌려가던 그날. 엄마의 비명소리. 그리고 금선 할머니 품에서 울던 자신의 모습. 엄마. 엄마. 도연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 가지마.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또. 그 꿈이야. 도연은 작은 원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고아원 시절. 도연은 또래 아이들과 달랐어요. 도연아, 같이 놀자. 나는 괜찮아. 너희끼리 놀아. 도연은 항상 혼자 있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앉아서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곤 했죠. 도연아, 넌 왜 맨날 혼자 있니?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는 어디 계실까요? 도연아, 금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중에 크면 엄마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선생님도 사실은 알 수 없었어요. 도연의 엄마가 어디 있는지, 살아계신지조차요. 도연은 고아원을 나온 뒤에도 계속 엄마를 찾았습니다. 한유진. 이름이 한유진이신데. 그는 구청에도 가보고 경찰서에도 가봤어요. 죄송하지만 그 이름으로는 검색이 안 되네요. 주민등록도 확인이 안 됩니다. 혹시 다른 정보는 없으세요? 하지만 도연이 가진 정보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금선 할머니가 쪽지에 적어준 이름이 전부였죠. 엄마, 어디 계세요? 도연은 길을 걷다가도 문득 멈췄어요. 중년 여성을 보면 혹시나 싶어 뒤돌아보곤 했죠. 뭐야, 왜 그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이 생겼어요. 도연아, 우리 오늘 회식하자. 전 괜찮습니다. 야, 너 너무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민수라는 동료가 걱정했어요. 가끔은 사람들이랑 어울려야지. 맨날 일만 하고 집에만 가면 어떡해. 저는 편한 게 좋아서요. 넌 뭔가 있어. 마음속에 짐이 있는 것 같아. 민수는 도연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찾는 거 아직도 안 포기한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30년이 넘었잖아. 집착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그냥 잊을 수가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요리 대회에 참가했어요. 청년 요리사 경연대회였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도연은 집중해서 요리를 만들었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왜 하필 된장찌개를 선택했나요?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끓여주시던 음식이거든요.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셨나 봐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맛만은 또렷해요. 도연의 된장찌개는 1등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도연은 웃지 못했습니다. 상을 받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객석을 둘러봤어요. 혹시 엄마가 보고 계실까? 하지만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도연아, 웃어야지. 1등 했잖아. 네.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취기가 오르자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저 이렇게 컸어요. 요리사도 됐고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한유진. 금선 할머니가 적어준 쪽지였습니다. 30년이 지나 글씨는 거의 지워질 뻔했지만 도연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죠. 엄마, 꼭 찾을 거예요. 도연은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도연아, 이거 봐. 단기 알바 공고야. 민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재벌가 제사상 준비. 하루 30만 원. 경력 있는 요리사 구함. 재벌가요? 응. 윤그룹이래. 엄청 큰 회사잖아. 윤그룹. 도연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돈도 괜찮고 경력에도 도움될 것 같은데 같이 지원해볼까? 그럴까요? 도연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 재벌가가 자신의 운명과 얽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곳에서 30년 만에 엄마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걸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도연은 윤그룹 회장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와, 진짜 크네. 민수가 감탄했어요.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 저택은 마치 궁전 같았죠. 여기가 재벌들이 사는 곳이구나. 도연은 멍하니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들어가자. 늦으면 안 되잖아. 네, 형. 두 사람은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정원을 지나니 본체가 나왔습니다. 현대식 한옥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한 직원이 그들을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제사상 준비하시는 분들이시죠? 총 6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네, 저희는 먼저 온 것 같네요. 주방은 넓고 깨끗했어요. 최신식 설비가 갖춰져 있었죠. 재료는 여기다 준비돼 있고요. 메뉴는 이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직원이 목록을 건넸어요. 도연은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전통 제사 음식들이었어요. 시간은 넉넉하니까 천천히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요리사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모두들 각자 맡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러지? 도연은 자꾸 어지러웠어요. 도연아,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좀 덥네요. 그래, 얼굴이 창백한데. 도연은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 저택에서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사장 도혁이 주방에 들어왔어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음식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도혁은 요리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도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칫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이도연입니다. 이도연. 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고아원 출신이십니까?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닙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도혁은 황급히 주방을 나갔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30년 전 그 아이가 이렇게 컸단 말인가? 도혁은 복도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도연의 얼굴이 너무나 윤재현을 닮아 있었습니다. 턱선, 눈매,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요. 어떡하지? 회장님께 보고해야 하나? 도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주방에서 도연은 찜찜한 마음으로 일을 계속했어요. 저 집사님이 왜 저렇게 쳐다봤을까요? 글쎄, 신경 쓰지 마. 민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음식 준비가 끝났어요. 제사상으로 옮기겠습니다. 직원들이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시다가 나중에 뒷정리 부탁드립니다. 요리사들은 휴게실에서 쉬었어요. 도연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이 어디더라? 넓은 저택이라 길을 잃기 쉬웠어요. 도연은 복도를 걷다가 한방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뭐지?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문을 밀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 3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얼굴. 도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 속 여자는 바로 자신의 기억 속 엄마였어요. 더 젊은 모습이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그는 사진 아래 명패를 봤습니다. 고 한유진. 윤재명의 전 부인. 한유진. 엄마 이름이. 도연은 무릎이 꺾였어요. 엄마가 왜 여기? 30년 동안 찾던 엄마의 얼굴. 그런데 왜 이곳에 재벌가의 영정 사진으로 있는 걸까요? 돌아가셨다고. 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찾다가. 이쪽은 가족들 공간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휴게실로 돌아왔어요. 도연아,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엄마가 이 집 사람이었다고. 윤재명의 전 부인. 그럼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걸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뒷정리를 마치고 저택을 나올 때도 도연은 넋을 잃은 상태였어요. 도연아, 너 오늘 왜 그래? 아파? 아닙니다.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엄마. 진짜 엄마야. 30년 만에 다시 본 엄마의 얼굴. 도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 거기 계셨어요? 그는 명패를 다시 확인했어요. 고 한유진. 윤재명의 전 부인. 윤재명. 도연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윤그룹 회장 윤재명.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재계 서열 7위. 윤그룹 총수.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윤재명 회장, 34년 전 형 윤재헌 상무의 사망사고 후 승계. 윤재헌. 도연은 모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정보를 모았어요. 그리고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왜 윤재명의 부인이었지? 그리고 왜 돌아가신 걸로 돼 있지? 30년 전이면 내가 4살이었을 때잖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 해. 진실을. 30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삶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지고 기사를 찾아보고 윤그룹에 대한 정보를 모았어요. 34년 전 윤재헌 상무 의문사. 윤그룹 후계 구도 변화. 윤재명, 형 사망 후 그룹 승계. 기사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윤재명의 부인이었다면 왜 나는 고아원에 있었지? 그리고 엄마는 언제 돌아가신 거지? 도연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형, 오늘 출근 안 해?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 어제 저택 갔다 온 뒤로 이상하더니. 푹 쉬어. 네, 감사합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다시 가봐야 해. 저택에. 하지만 함부로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처럼 알바로 갈 수도 없고요. 그때 도연은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집사님, 어제 날 이상하게 쳐다보셨어. 장도혁. 그 사람은 분명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어. 며칠 후 도연은 윤그룹 저택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사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정문에서 장도혁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달려갔어요. 도혁은 도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도연 씨, 왜 여기?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도혁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저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겁니까? 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영정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 한유진이라는 분이시죠? 도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제 엄마입니다. 뭐라고요? 도혁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제 엄마예요. 30년 전에 헤어졌는데 어제 저택에서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왜 거기 계신 건가요? 돌아가셨다고 돼 있던데. 도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도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도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어머니, 한유진님은. 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럼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지만 세상에는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도혁은 천천히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윤재헌 상무님이셨습니다. 윤재헌? 현 회장 윤재명의 형이시죠. 34년 전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재벌가 아들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윤그룹 장남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도혁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재헌 상무님이 돌아가신 후 당신 어머니는 아들인 당신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4년 후 결국 붙잡혔죠. 그래서 고아원에. 네. 이웃 할머니가 당신을 고아원에 맡겨서 살렸어요. 만약 그때 같이 잡혔다면. 도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 된 건가요? 윤재명 회장께 강제로 결혼당했습니다. 그리고
도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서미란이라는 여자의 음모로 정신병자로 몰렸어요. 가짜 의사를 동원해서 진단서를 위조하고 약물을 투여해서. 그럴 수가.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비밀 정신병원에 감금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죠. 지금도 거기 계신 건가요? 네. 어디예요? 어디 계세요?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청산 정신병원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어요. 도혁은 주소를 적어서 건넸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특수병동이라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들어갈 겁니다. 도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알고 계셨으면서도 두려웠어요. 회장님께 대항할 수 없었죠. 하지만 당신 얼굴을 보는 순간 도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원 상무님이 떠오르더군요. 제가 모시던 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분이.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도혁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도 느껴졌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윤재명. 그 사람이 제 아버지를 죽인 건가요? 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도연 씨, 조심하세요. 회장님께 들키면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는 카페를 나섰어요. 손에는 청산정신병원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곧 갈게요. 도연의 가슴 속에서 3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서미란이 도혁을 찾고 있었어요. 도혁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혹시 누구 만났어요?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은행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미란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도혁을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미란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를 직접 봤지만 구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를 구할 수 있을까?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너 요즘 왜 그래? 출근도 안 하고. 형,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무슨 일 있어? 말해봐.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엄마를 찾은 이야기, 재벌가의 비밀, 그리고 병원에 갇혀 있는 엄마까지. 뭐? 그게 진짜야?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미쳤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30년 전 일이고 게다가 상대는 윤그룹이에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언론은 어때? 기자한테 제보하는 거야. 언론. 도연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진실을 세상에 알리면 되잖아. 기자들이 취재하면 숨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믿어줄까요? 일단 시도는 해봐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다음 날 도연은 한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제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데요? 접수 직원이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윤그룹 관련된 건데. 30년 전 사건이. 윤그룹요? 잠깐만요. 직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한 기자가 나왔어요. 저는 사회부 기자 강민호입니다.
무슨 제보신가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그룹 회장 윤재명이 30년 전 형수를 납치해서 정신병원에 감금했습니다. 강민호 기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도연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병원에 가서 엄마를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집사 장도혁이란 분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증언하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단 더 조사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그룹 같은 대기업 상대로 기사 쓰기는 쉽지 않아요. 왜요? 광고가 끊기고 압력이 들어오죠. 신문사도 장사니까요. 도연은 실망했습니다. 그럼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 일단 알아는 볼게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도연은 신문사를 나왔어요. 증거. 어떻게 구하지?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일하던 식당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이도연 씨?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윤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도연은 경계했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차에 타시죠. 여기서 하긴 그렇고. 싫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둘러싸였어요.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조용히 하시고 따라오세요. 남자들이 도연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나요. 도연이 뿌리쳤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민수가 식당에서 뛰어나왔어요. 경찰 부릅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자 남자들이 물러섰습니다. 다음엔 피하지 못할 겁니다. 남자들은 차에 타고 떠났어요. 도연아,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형. 저 자식들 뭐야? 정말 윤그룹에서 나온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미쳤네. 이거 진짜 위험한데? 경찰에 신고해야 돼.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요. 그날 밤 도연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도연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십니까? 저는 서미란입니다. 윤그룹 회장 부인이죠.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당신 어머니 일로요. 엄마를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30년을 같은 집에서 살았는걸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한강 반포대교 밑으로 나오세요. 혼자요. 거절하면요? 그럼 당신 어머니가 더 고생하시게 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함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도연은 반포대교 밑으로 갔습니다. 어둑어둑한 강변.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서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왔군요. 미란이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조급하네요. 일단 얘기부터 합시다. 무슨 얘기를요? 그만두세요. 당신 어머니 찾는 거. 미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잘 숨어 지냈는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겁니까? 제 엄마를 돌려주세요. 안 됩니다. 그 여자는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살아계시잖아요. 그건 당신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해요. 미란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10억 있어요. 이거 갖고 조용히 사세요.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그래요. 이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도연은 봉투를 내던졌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 엄마를 구할 겁니다. 후회할 거예요.
미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당신이 계속 이러면 당신도 어머니 옆에 가게 될 겁니다. 아니면 미란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민수가 집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친구도 다칠 수 있고요. 도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비겁하게. 세상이 원래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미라는 차에 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보세요. 조용히 사라질 건지 아니면. 차가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장도혁을 다시 찾아갔어요. 도혁 씨, 도와주세요. 이도연 씨. 저는 이미 회장님께 들켰습니다. 더는 도울 수가. 증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30년 전 일을요. 도혁은 고민했습니다. 제가 증언하면 저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도연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제발, 엄마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0년 동안 저도 너무 괴로웠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도연은 다시 강민호 기자를 찾아갔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윤그룹 집사 장도혁이요. 정말입니까? 네, 그분이 모든 걸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강민호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병원 쪽 증거도 확보해야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가볼게요. 위험합니다. 이미 한 번 들킨 상태잖아요. 괜찮아요. 반드시 증거를 가져올게요. 며칠 후 도연은 다시 청산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환자 가족인 척 정식으로 면회 신청을 한 거였죠. 한유진 환자를 면회하고 싶은데요. 한유진. 그런 환자는 없는데요.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계실 텐데요. 특수병동이에요. 특수병동은 면회가 안 됩니다. 왜요? 환자 가족인데요. 원칙입니다.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원장님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바쁘십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원장이었어요. 저는 한유진의 아들입니다.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저번에 침입했던. 네,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정식으로 왔어요. 나가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부르세요. 그럼 제가 경찰에게 다 얘기할 테니까요. 여기서 불법으로 환자를 감금하고 있다고요. 원장은 당황했어요. 뭔 소리를. 30년 동안 한유진을 여기 가둬놨죠. 윤그룹에서 돈 받고요. 증거라도 있어요? 곧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도 곧 알게 될 거고요.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10분만 드리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지하병동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유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유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정말 도연이니? 네, 엄마. 저예요. 도연은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미안해요, 도연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너 많이 컸구나. 유진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곧 여기서 나갈 거예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하지만 윤재명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도연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다 녹음할게요. 알겠어. 도연은 30년 전 일들을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증언했어요.
강제 결혼, 서미란의 음모, 가짜 약물 투여, 그리고 30년간의 감금까지. 이걸로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엄마. 도연아, 조심해야 해. 저 사람들은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이제 더는 숨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대형 신문사에서 특종 기사가 나갔습니다. 윤그룹 회장, 30년간 형수 감금. 충격적 진실. 기사에는 장도혁의 증언과 한유진의 녹음 파일이 함께 실렸어요.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윤재명은 신문을 집어던졌어요. 회장님,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당장 막아.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뉴스는 퍼져나갔죠.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명 회장을 소환하겠습니다. 서미란도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산 정신병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도연은 경찰과 함께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유진을 구출하겠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유진은 30년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이제 자유예요. 도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한유진 씨, 한마디 해주세요.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며칠 후 윤재명은 검찰에 소환됐어요. 감금죄, 사기죄, 문서 위조죄로 기소하겠습니다. 서미란도 체포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장님이 시킨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윤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윤재명 회장을 해임합니다. 후임 회장은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때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도연 씨가 윤재현 상무의 친아들로 DNA 검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남의 아들이라면 적통 후계자입니다. 도연은 윤그룹 회장으로 추대됐어요.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달 후, 도연은 엄마와 함께 아버지 윤재현의 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처음 뵙습니다. 도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늦었지만 이제 엄마를 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도 잘 지키겠습니다. 유진도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 자랑스럽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윤재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과 유진은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만에 재회. 30년 동안 빼앗겼던 시간.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로잡혔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우리 함께. 두 사람은 아버지 묘를 뒤로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랜 어둠이 끝나고 드디어 빛이 찾아온 거였죠.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